때는 2009년 5월 24일 일요일 아침 10시입니다. 한 여성분이 다급하게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형사님, 저희 남편 좀 찾아주세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통화도 안 되고요.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좀 무사한 집안이라도 제발 확인해 주세요. 벌써 이틀이나 지났다고요. 이틀이나.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 오겠다면서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차를 두고 가서 멀리 가지 않고 그 인근에서 만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신고 이틀 전인 5월 22일 오전 10시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는 언제부터 안 됐던 거예요? 남편이 집을 나선 그날 밤까지 통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7시경 아내가 전화를 했더니 시골에 볼 일이 있어 하루 자고 다음 날 집에 가겠다고 했다는데요.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걱정이 돼 2시간 후인 밤 9시경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같은 말만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같은 말만 지금 반복한 걸 보면 협박. 저희도 강력범죄가 의심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종자가 40대 후반이었는데 송파 토박이인데다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송파 지역의 땅이 꽤 있는 지역 유지였거든요. 가족들 말로는 굉장히 성실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 데다 여자나 도박으로 속을 썩인 일도 전혀 없었다고 했고요. 평소 말없이 외박한 적도 없었던 터라 애를 태우던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재력가였던 거구나. 이렇게 되면 누군가 돈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한 것 같지 않나 싶어요. 혹시 남편분이 얘기한 시골이 어딘지 기지국 위치라던가 이런 게 잡혔나요? 긴급으로 최종 기지국 위치가 잡혔는데요. 전북 무주군으로 나옵니다. 어머니랑 통화를 한 후에 전화기에 전원이 꺼졌고요. 무주까지 갔어요. 가까운 데를 간 게 아니네. 야, 일단 차도 안 끌고 갔잖아요. 무주까지 간 거면 정말 납치라도 당한 건가? 혹시 무주에 남편분이 연고가 있었던 건 아니죠? 없었습니다. 친인척들 중에 무주 지역에 사는 분도 없었고요. 근데 아내분이 신고 전날 무주를 다녀왔다고 하는 겁니다. 무주요? 시골이란 말밖에 하지 않았는데 무주를 어떻게 알고 갔지? 그렇죠. 뭐 어떻게 그걸 알고 갈 수가 있죠? 남편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 채무자한테 전화를 수차례 했는데 도통 받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무주까지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아, 채무자가 무주 사람이었군요.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범인인가? 그러면 용의자가 너무 빨리 등장하는데. 그 남자가 아내분한테 뭐라고 했대요? 채무자를 못 만났다고 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내밖에 없었다고 했고요. 바깥 분은 어디 갔냐 물었더니 일본에 갔다고 하더랍니다. 일본이요? 해외에 있어서 그럼 전화를 못 받았던 건가? 아니 뭐야, 그럼 남편의 전화가 무주에서 꺼진 게 우연의 일치였다는 얘기인가? 근데 아내분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늦은 밤에 친척 휴대전화로 이 채무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단번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났냐, 혹시 어디 갔는지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 오히려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형님은 서울에 있지 않냐, 무슨 일이 있냐고 되물었다고 했습니다. 뭐지? 지금 이 채무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친척 전화번호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채권자의 아내 전화를 계속해서 피하고 있는 의심이 되죠. 실종자 아내 전화번호는 아니까 받지를 않는 거고 모르는 전화가 오니까 받았다는 얘기가 되지. 그러네요. 근데 왜 피했을까? 혹시 이 채무자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나 됩니까? 평소 실종자가 채무 관계를 꼼꼼히 메모해놓은 노트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기록을 보니까 딱 1년 전이죠. 2008년 5월부터 채무자 소유의 땅을 담보로 여러 차례 걸쳐서 돈을 빌려갔는데 원금만 한 16억 원이 넘었습니다. 1년 사이에 16억 원? 이야, 아니 그 정도 빌려줄 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채무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땅을 담보로 16억을 빌릴 정도면은.
근데 실종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뭔가 실종 신고 내용이랑 맞아떨어지지 않는 행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기 바로 하루 전이죠. 21일에 은행에서 약 600평의 송파 땅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은 게 확인됩니다. 야, 점점 이상해지네. 2억이나 대출을 받아요? 아니 다음 날 받을 돈이 있는데 갑자기 대출을 왜 받았을까? 그러게요. 아니 대출을 받은 거면 급전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건데. 네. 그럼 혹시 대출 받을 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오진 않았다고 하던가요? 혼자 왔었다고 했습니다. 실종자의 주 거래은행이라 직원들이 실종자를 잘 알고 있었는데요. 평소와 다르거나 이상한 점은 딱히 못 느꼈다고 합니다. 실종자 혼자 자의로 와서 대출을 받아갔다. 뭐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급히 갚아야 될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게요. 그 아내도 모르는 일을 남편이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대출금 2억 원을 손에 쥐고 남편이 동사무소를 갔던 게 확인이 됩니다. 응? 2억 원을 들고 동사무소를? 왜요? 실종자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지적 등본이랑 이런 걸 확인하러 갔는데 실종자가 직접 동사무소에 와서 인감증명서를 떼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쓸 건지 용도도 적었는데 근저당 잡아둔 걸 해지하거나 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쓰겠다며 9통이나 떼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감증명서에 부동산 건으로 용도를 쓰고 발부받은 거면 상대방 인적사항도 적혀 있어야 됩니다. 네, 모두 무주에 사는 그 채무자 이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자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땅에 잡혀있던 근저당도 풀고 땅도 돌려주기로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거의 16억 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모두 받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종자의 통화 기록을 보고 있던 한 형사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에 대해서 얘기를 딱 꺼내는데 뭔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실종 당일에만 총 3차례 통화를 한 서울 목동에 사는 40대 후반 남성이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을 듣자마자 싸하더라고요. 서울 살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었네. 근데 왜 이름을 듣자마자 감이 오셨다는 거죠? 지금부터 실종자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던 남성을 김정식, 그리고 실종자에게 16억 원대의 돈을 빌려간 남성을 김대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부르면 용의자잖아요. 야, 근데 김정식, 김대식 이름이 왜 비슷해? 설마 그 뭐 형제나 그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후반의 김정식이 형이었고 무주에 사는 30대 후반 김대식이 동생이었습니다. 셋이 대체 무슨 사이였던 거죠? 실종자 지인들을 탐문하다 보니까 중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 형인 그 김정식이랑 같은 회사에 다닌 사람이었더라고요. 1년 전인 2008년 봄쯤 동창이 실종자에게 김정식을 소개해 줬다고 했고요. 김정식의 친동생이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해서 연결시켜줬는데요. 소개해준 그날 그 동창까지 모두 무조로 같이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동생인 김대식이 장이 땅을 직접 보여주면서 전원주택이랑 펜션 같은 숙박시설을 지을 거라고 하더랍니다. 곧 그 일대가 관광지로 조성되고 거기에 걸맞는 상권도 생길 거라면서 투자하는 사람이랑 사업도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2007년 9월에 무주가 당시 관광레저 기업도시로서 최종 승인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로 빠르면 2008년 하반기, 늦어도 2009년엔 사업에 착수할 거란 보도가 막 나가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 계획이 있긴 있었네요. 네, 게다가 동창 얘기로는 그 김대식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가는 데마다 지역 사람들이 김대식을 알아볼 정도로 무주에선 꽤 유명 인사로 보였다고 했고요.
실제 김대식이 무주 토박이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그걸 유통 판매까지 하는 전문 농업 경영인이자 경매로 또 땅을 넓혔다면서 스스로 부동산 경매 전문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벤츠를 끌고 나타난 데다 의리의리한 2층짜리 별장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종자도 처음부터 한 번에 크게 투자한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실종자 노트를 보니까 1억 원을 시작으로 점점 액수를 늘려간 거였고요. 서로 합의하에 한두 달치씩 선이자를 먼저 떼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거였습니다. 근저당도 잡아두고 이자나 원금이 밀릴 경우 김대식 소유의 땅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액이 너무 거액이라서 불안하긴 했는데 나름 안전장치가 있었네요. 아니 그럼 김대식이 왜 용의자에 오른 거지? 게다가 형은 또 왜? 왜겠습니까? 돌이켜서 곰곰이 따져보면 돈을 빌려주고 대신해서 받는 대가들이 너무 달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형 김정식은 사기와 도박으로 전과 9범이었고요. 동생 김대식은 사기 전과만 4범이었습니다. 처음 이 형제를 만났을 때만 해도 실종자가 경기도에서 큰 뷔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지 5개월 만에 적자로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데 이후로 김대식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송파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가 하면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게 확인이 됩니다. 실종자가 사라진 5월 무렵엔 김대식한테 땅도 돈도 없었습니다. 이자가 밀리다 못해 근저당 잡힌 땅은 곧 경매로 넘어갈 처지였고 김대식 땅 소유권도 거의 실종자한테 이전된 상황이었고요. 16억 중에 4분의 1이죠. 5월에만 보름간 4억 4천만 원을 빌려간 게 확인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매달 내야 할 이자가 무려 2,500만 원이었는데 실종자한테 입금한 돈은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빌렸을까요? 일종의 그 매몰 투자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돈을 더 투자해야 된다만 생각하는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채권자한테 최종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계획을 짜고 5월에 몰아치듯이 빌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돌려받으려고 무리해서 계속 그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실종 전날에 2억은 왜 빌렸을까요? 그건 아마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얼마의 현금을 더 받아내려고 조건을 걸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되고요. 뭐 중개 수수료 비용, 서류 처리하는 수수료 비용 이런 것만 지불하면 곧 된다, 곧 돈을 갚겠다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얼마의 돈까지도 전부 다 사치로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뭐가 나왔나요? 형사님은 동생 김대식의 벤츠부터 확인을 합니다. 김대식 소유의 차량 번호로 실종자가 사라진 22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모두 조회해 보는데요. 저녁 6시 20분경 서울을 빠져나가 3시간 후에 무주로 들어간 것도 그리고 조수석에 실종자가 앉아있는 것까지도 CCTV에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아내랑 어머니가 전화를 했을 때 그 옆에 김대식이 있었던 거고. 그럼 형은요? 동생 김대식 혼자 벌인 짓이에요? 그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실종자 키가 180이었고 아내 말로는 꾸준히 운동을 해서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라고 했거든요. 동생 김대식 혼자서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형 소유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주 톨게이트로 들어가는 렌터카 번호를 모두 뽑아서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형 김정식 명의로 빌린 차가 나왔습니다. 이야. 동생이 무주로 오기 2시간 전에 형이 이미 무주에 들어와 있었던 거고요. 렌터카 빌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상하지. 야 이게 실종자를 어디로 데리고 간 거지? 그 이후로 어디로 움직였는지 확인이 됐나요? 실종자와 두 형제 휴대전화 모두 같은 기지국에서 거의 동시에 전원이 꺼진 걸로 나왔습니다. 그게 동생 김대식의 거주지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동네였는데 거기에 아까 말했던 2층짜리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형사님은 다음 스텝으로 가기 전에 형제 중에 누구의 입을 먼저 열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형 김정식을 먼저 건드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군요.
주소지를 확인했더니 단칸방에 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생 김대식한테 경제적으로 의지했을 가능성이 높고 동생 김대식은 채무 당사자였기 때문에 형을 자신의 범행 계획의 공동정범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형을 먼저 쳤죠. 그러네요. 동생이 16억 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형은 어디에 있었어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했더니 경기도 수원으로 떴습니다. 저희 팀 형사들이 가보니까 거기가 모텔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했는데 금방 찾아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 어떻게 바로 찾냐? 순순히 인정을 했나요?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잠깐 당황하긴 했는데 크게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조사할 게 있으니 협조해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무슨 조사를 받아야 하냐, 왜 데리고 가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했고요. 서해 와서도 실종자는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날 동생 별장은커녕 무주에 간 적도 없다고 완전히 모르쇠로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CCTV를 보여주니까 그제야 반쯤 털어놓더라고요. 그날 별장에 가긴 갔는데 죽이지는 않았다고 말이죠. 야,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 거 보면 그건 죽였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그쵸. 왜냐면은 죽었단 말을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건 동생이 죽였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14시간을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마른 체격에 왠지 자신감도 좀 없어 보이는 데다 살짝살짝 눈치도 약간 보더라고요. 야, 이거 한번 흔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시신이라도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 제사는 지낼 수 있게 해주자.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가 죽였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참. 진짜로 자기가 살인을 한 거네요. 아니, 근데 형이 왜? 동생이 시켰대요? 아닙니다. 그 돈 50만 원 때문에 죽였다고 했어요. 아니, 지금 16억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50만 원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날 피해자가 먼저 땅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고 만나자고 해서 별장으로 간 건데 피해자가 갑자기 옛날에 빌려준 50만 원을 갚으라고 시비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먼저 망치를 들고 휘둘러서 그걸 뺏어서 내리쳤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참. 아니, 50만 원을 왜 안 갚아? 동생이 빌린 돈이 16억인데. 형제가 아주 쌍으로 철면 피네. 아니, 근데 체격이 작고 말랐다고 했잖아요. 피해자는 굉장히 건장하고. 네. 근데 망치를 어떻게 뺏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게다가 분명 피해자는 동생 차를 같이 타고 왔는데 동생 얘기만 쏙 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치, 지어낸 얘기지. 피해자 시신은 어떻게? 부모님 산소 옆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에? 부모님 산소 옆에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거 말이 돼요? 야, 이거 진짜 무슨. 이거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시신을 묻어? 야, 참. 시신은 찾았어요? 네, 직접 그린 약도대로 가서 2m를 파냈더니 파란색 대형 아이스박스가 나왔습니다. 뚜껑을 여니 노끈으로 엄청 꽁꽁 둘러묶어서 아주 동그랗더라고요. 녹색 천으로 감싸져 있었는데 그 안에 똑같은 게 한 장 더 나왔고요. 둘 다 텐트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하게 혈흔이나 부패액이 겉에 새어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야, 이건 뭐 얼마나 이 꽁꽁 쌌길래. 시신을 확인하기까지 한참 걸렸는데요. 나중에 다 풀어보니까 아까 겉에 쌓여있던 그 텐트 2장에 이불 가방 2장, 파란색 대형 비닐봉투만 50장이 나왔습니다. 에? 50장이요? 그만큼 쌌으니 겉으로 아무것도 안 새어 나왔겠지. 더군다나 2m 깊이의 아이스박스에 저 정도로 겹겹이 쌌으면 부패가 또 거의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인이 무엇인지까지도 부검을 하면 나올 수 있는 시체가 그렇게 보존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시신을 찾아낸 게 신고 4일 만이죠.
결론적으로는 사망한 지 6일 만이었는데 그때가 슬슬 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시신이 거의 온전했습니다. 아이고. 검정 비닐로 손목은 등 뒤로, 발목까지 결박이 돼 있었고요. 머리랑 얼굴이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함몰돼 있었어요. 어머머. 목부터 사타구니까지 둔기에 맞은 상흔들이 있었고요. 머리뼈 골절과 뇌 손상으로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나 보네. 그러니까 이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몸에 저항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검 결과 피해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26%로 혼수 상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술, 담배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0.3이 넘으려면 네. 제압하고 억지를 들이부어야 돼요. 우리 보통 지금 음주 단속이 얼마예요? 0.03이면 단속 대상이잖아요. 0.3이면 혼수 상태,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형 주장대로라면은 혼자 땅을 2m씩이나 파서 시신을 묻었다는 건데 그게 가능해요? 그 마르고 작은 사람이? 22일 밤에 피해자를 살해한 후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포크레인 기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인자 그 아침 7시쯤 됐을라나? 아니 느닷없이 어떤 남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 김 사장 형이라고 하면서 그 소나무를 좀 심어달라 하대. 근데 말이요. 가는 길에 한바탕 뒤집어져 불었어. 그 참 기가 차불더라니까. 소나무가 아니라 백사슴을 묻어달라는 거요. 그거를 묻어야 운이 트이고 일이 술술 풀린다고 용한 점쟁이가 그랬다나 뭐 어쨌다나. 남이 보면 또 뭐 부정이 탄다 해갖고 밤에 몰래 와서 묻어놨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데 가서 그냥 흙만 푸고 덮었다니까. 참 그 흙 다 푸니까 나보고 등 딱 돌리고 있으라고 하대. 바로 옆이라 지가 혼자 밀면 된다고 하면서 말이오. 나는 이 백사슴 털 것 하나를 못 봤어야. 흙 덮을 때도 보니까 위에 흙을 슬슬 성글게 뿌놨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또 찾아왔을까? 응? 김 사장이 알려줬을까? 응? 자기 부모님 산소 옆에 묻을 생각을 했냐고. 난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허가 없이 누가 함부로 와서 그 땅을 파거나 공사를 한다고 해집거나 이러질 못해요. 그리고 뭐 포크레인 기사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다 이 동생이 계획하고 개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산소 인근 지역 CCTV에 형이 빌린 렌터카가 지나가는 게 찍혀 있었는데 그 옆에 동생 김대식도 앉아 있었습니다. 야, 마지막에 렌터카를 움직이려고. 동생은요? 잡았나요? 동생 김대식은 형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리라 확신했던 걸까요? 동네 식당에서 여유롭게 밥을 먹고 나오다가 체포가 됩니다. 야, 이 밥이 들어가? 이거 무슨 형제가 무슨. 그런데 형이 그랬던 것처럼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날 왜 체포하는 거야? 왜 체포하기는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체포하지. 뻔뻔하다. 서해 도착해서는 뭐래요? 실제로 이랬대. 묵비권. 나 묵비권이라고? 묵비권 행사한 게 동생이었구나. 진짜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네, 송치할 때까지 그 열흘 동안 사건에 대한 그 질문만 하면 딱 저렇게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가 연쇄살인을 의심했겠습니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놈이면 한두 명 죽인 게 아닐 것 같아서 그 주변 사람들 중에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거나 갑자기 생활 반응이 끊긴 사람이 없나 그걸 다 찾아봤다니까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답변 없는 백지 조서가 얼마나 개심죄를 받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니, 말을 안 하면 증거를 못 찾아내겠니? 다 찾아내지.
범행 동기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죠. 채무 변제일을 지키지 못해서 피해자한테 넘어갔던 땅이 실종 신고 다음 날인 5월 25일에 다시 김대식 소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살해된 후잖아요. 근데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인감 증명서를 훔쳤나? 훔친 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처리한 법무사한테 확인해 보니까 서류를 작성한 날이 실종 바로 전날, 그러니까 피해자가 인감을 뗀 그날이었더라고요. 김대식이 의뢰를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 피해자랑 김대식이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 부동산 계약을 했던 그 자리에 증인이 있었네. 근데 전날이면은 피해자가 이미 돈을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매매 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하면 김대식이 빌린 돈을 모두 갚기로 했다면서 피해자가 약간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김대식에게 전화가 와서 매매 대금을 다 지불했다면서 또 금액을 불러주길래 서류를 처리하게 된 거라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돈을 16억이나 헤쳐먹고 땅까지 공짜로 빼돌릴 심산이었네. 와, 진짜 나쁜 X네. 형의 증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잖아요. 물었나요? 범행에 쓰인 렌터카 비용이나 포크레인 비용이 동생 주머니에서 나온 정황을 저희가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지간의 그 우애도 끝까지 가진 못하더라고요. 동생이 범행 당시 같이 있었고 번갈아 가며 망치로 내려쳤다고 진술도 번복했고요. 법정에 가서는 살인도 유기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걸 누가 믿어주냐. 처음부터 똑바로 얘기하던가. 에휴. 근데 그 많은 16억을 다 어디에 쓴 거예요? 형제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실제 사업이나 개발에 들어간 돈은 없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 조사 과정에서 형제가 카지노에 드는 것 같다 얘기가 나왔는데 현금을 썼는지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박을 했다는 거네. 형제 우애를 어디다 쓰냐, 참. 제값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동생은 무기징역, 형은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제가 뭐 하는 짓이냐. 에휴, 참. 근데 마지막까지 좀 의문이 드는 건 그 동생 김대식 소유의 땅이 과연 16억 원을 빌릴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실제로 있었던 건가요? 자산이라고는 번듯해 보였던 별장이랑 주택이 전부였습니다. 땅은 부지만 넓은 임야였거든요. 개발 이슈로 말도 안 되게 뻥튀기를 한 거죠. 당시 시세로는 전부 합쳐도 4천만 원 겨우 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거의 40배나 많은 돈을 그 피해자가 빌려줬던 겁니다. 전형적인 사기였구나. 야, 완전. 즐겨봐 이 채널.